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들은 빽빽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며 건물 안으로 허둥지둥 몸을 피하고 있었죠. 하마터면 빗줄기에 휩쓸려 갈 뻔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다혜에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하늘이 갑자기 새카맣게 변하더니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빨리 다녀오세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다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였죠. 빗방울이 차 안으로 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그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거라는 걸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뛰었어요. 혹시나 민준과 다혜가 걱정할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차가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소나타가 있던 자리에 낯선 검은색 그랜저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아니면 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주차한 걸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온몸이 흠뻑 젖어가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차 번호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하얀색 소나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차장 한복판에서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그때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였어요. 짐짝처럼 버리듯이요. 어르신, 왜 비 맞고 이러고 계세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우산을 씌워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휴게소 직원인 듯 했어요. 저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 아가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낯선 이의 친절함이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반면에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간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라 또다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겨우 가족이 나를 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깜짝 놀라더니 저를 휴게소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휴게소 안에 있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거든요. 핸드백을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렸던 겁니다. 평소 습관처럼 화장실에 갈 때는 빈손으로 다녔거든요. 저는 정말 맨몸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거였습니다. 40여 년을 키우고 뒷바라지했던 아들에게요. 어르신,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휴게소 직원인 한가은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유기였습니다. 게다가 친아들이 한 일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집 주소는 아시죠? 일단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운 씨는 제게 자기 돈으로 택시비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온정이 친아들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준이가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며느리 다혜가 성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민준이가 저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무덤에 가는 길이니까 흔쾌히 좋다고 했고요. 차 안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민준과 다혜는 차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채 타려고 하는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될 것을 자꾸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잖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민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러게,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때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가끔 하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라고요. 설마 그들이 정말 저를 버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평소에 쓰던 번호를 눌러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민준과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다.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밖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휴게소에 버린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라는 걸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40여 년을 살아온 이 집 앞에서 저는 이제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안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지? 택시 탔나 보네. 아무튼 문 열어주지 마. 어차피 우리 결심했잖아.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 앞 정재서 잠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옷을 입은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잠이 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차가 보이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눈을 떴을 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여기서 주무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무겁고 차가운 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집에 들어가세요. 민준이가 걱정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직 제가 쫓겨났다는 걸,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네, 그래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70이 넘은 노인이 친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외로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순진한 어머니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영미가 태어났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이영미가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동네 사람들의 집을 전전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대신 집 보수공사 때문에 며칠 나와 있어야 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착해서 하룻밤씩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신세를 계속 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봤는데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다시 원래 번호로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다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다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아서 못 들어왔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혜의 표정이 씩 웃으며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 그러세요? 그대로인데요. 새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다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쓰던 제 옷장과 화장대가 모두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다해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옷장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차피 어머님 옷도 얼마 없잖아요. 다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물건을 버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가구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낡은 거 버리고 새 걸로 사 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요. 다혜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집에 없었던 엄마를 보고 한 말이 겨우 그거였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제가 이렇게 묻자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셨는데요? 친구분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준과 다혜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리고 갔다고 그래요?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더니 차가 없더라. 그게 뭐야? 아, 그때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거짓말 마라. 차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있었어.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기억력을 의심하다니요. 내가 착각했다고? 그럼 내가 왜 집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줬어? 저희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고요. 다혜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웃음소리까지 들렸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요. 늙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노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너무 이런저런 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민준의 말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는 말투였습니다. 따라다닌다고? 네 아버지 성묘 가는 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끼리 갈게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민준이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혜가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다혜가 차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2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40년 넘게 식당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다혜가 학원을 하나 차리고 싶대요. 자본금이 좀 필요한데 엄마, 전세 보증금을 늘려야 했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엄마, 다혜 아버지께서 병원비가 필요하시다는데 그때마다 저는 돈을 줬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돈 액수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혜는 학원도 차리지 않았고 전셋집도 그대로였고 다혜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민준과 다혜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돈을 받은 이후로는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요리할 때 소금 좀 덜 넣으세요. 짜서 못 먹겠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친구분들 집에 자주 다니지 마세요. 동네 소문 날까봐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말하더니 나중에는 민준이까지 나서서 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나이인데 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마치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집에 가둬두려고 한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과 다혜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한 8천만 원 정도?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걸.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뭐 어쩌겠어? 이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지.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현관문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제 돈을 우리 돈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저를 정리한다고 하다니.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민준과 다혜가 깜짝 놀라며 급하게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좀 아빠세요. 저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경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다혜의 노트북을 보게 됐습니다. 다혜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놔뒀거든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부동산 사이트였습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평수의 매매 가격을 검색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시세 4억 2천. 어머님 통장 약 8천만 원. 총 5억 원. 계획 1단계.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2단계. 집명의 이전받기. 3단계. 매각 후 신축 아파트 구입. 그 글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손끝뿐만 아니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찬바람이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민준과 다혜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눈치 못 채고 계실까? 좀 의심스러운데 뭘 의심해?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전혀 모르고 계셔. 그때는 그냥 아들 며느리끼리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휴게소에서 저를 버리고 간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하려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고 저를 치매에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거였죠. 노트북 화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더군요. 참고 사항, 어머님 명의 부동산, 현재 거주지 외 두 곳 더 있음, 시골 논밭 약 3,000평, 예금 여러 은행에 분산, 정확한 액수 파악 필요, 보험, 생명보험 3개, 연금보험 2개, 최종 목표, 어머님 완전 독립하게 해서 재산 정리 완료하기, 예상 기간 3개월 이내, 방법, 점진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이사 가시게 유도, 자발적 이사 유도라니, 저를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가 샤워하고 나와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저는 뭘 했던가요? 민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민준이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댔고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다혜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제가 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민준이가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그 노트북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숫자들과 계획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민준과 다혜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언제 전화를 받는지, 언제 외출을 하는지 모든 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다혜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더군요.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이 진짜 순진하셔가지고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뭐 미안하긴 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좀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집은 다음 달쯤 내놓을 예정이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방법이 있어. 어머님은 뭐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이라니, 고시원이라니.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고 저는 요양원에 버리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 동안 숨어 있던 진짜 이영미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젊었을 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 이영미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다혜의 노트북에 적어 놓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과 다혜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진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농협이었어요. 제가 가장 오래 거래한 은행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 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계좌 전체 잔액하고 정기 예금 현황 좀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나온 통장 정리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협에만 2억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다혜가 파악한 8천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은행 계좌도 정리하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나이가 나이니까 정리 좀 해야지요. 다음으로 간 곳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예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신한은행에는 7천만 원, 우리은행에는 4천만 원. 하루 종일 은행을 돌아다니고 나니까 제 예금만 총 3억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다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네 집값이 요즘 어떻게 돼요? 아, 영미 아주머니, 요즘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아주머니 집 같은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소문 때문에 더 올랐고요.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35평이에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한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다혜가 파악한 것보다 2억 원 이상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혹시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금 4억 8천만 원, 집 7억, 그리고 시골에 있는 논밭까지 합치면 총 12억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생각했던 5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동네 젊은 아주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민준과 다혜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능숙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다혜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휴대폰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은행 간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갔다 온 것 같고.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래, 어떻게? 이번 주 안에 어머님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드는 거야. 이 어떻게? 친구들이 놀러 오지 못하게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집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 하면 어떡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괴롭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TV 좀 끄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최현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영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의 변호사가 계속 걱정해 주시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이야기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 돈을 빼내고 집을 팔아버리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초의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어요? 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잘하셨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최 변호사는 제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예요.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는 게 누구예요? 저요.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먼저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옮기세요. 그리고 집 명의도 미리 보호해야 하고요. 최 변호사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노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해 주셨죠. 그런데 영미 씨, 진짜로 이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하겠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때로요. 그때 저는 강했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이영미가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영미,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들이 70살 할머니를 만만하게 본 게 큰 실수였어.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제 모든 예금을 그들이 모르는 계좌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는 집을 팔아버리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다혜가 전혀 모르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시장 가세요? 다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려가.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최 변호사는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집에서도 멀고 아드님이 오실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새 계좌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됐거든요. 계좌 개설 후 저는 바로 첫 번째 이체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1억을 옮겼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마을 금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고요. 분산해서 관리하려고 해서요. 아,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그날 하루에 총 2억 5천만 원을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며칠에 나눠서 옮기기로 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옮기면 은행에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다혜가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에머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어떤 친구세요? 네오한테 말해서 뭐해? 내 친구인데? 다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반응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뭐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 좀 차가워지셨어요. 저는 픽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더 솔직해지는 거지. 그날 밤 민준과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녹음기는 켜두었고요. 여보, 어머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투도 그렇고 자꾸 나가시고 혹시 우리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 그런데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여덕해. 이번 주 안에 어머님께 직접 얘기해보자. 이제 독립하셔야 한다고. 네오모 갑작스럽지 않아? 갑작스럽긴 뭘. 이미 준비는 다 해놨잖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곧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돈은 절반 정도 옮겼어요.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다 옮길 예정이에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워주어예요. 최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40년 넘게 사신 집을요? 네, 그 사람들이 제 집을 탐내고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 예정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팔 때 아드님에게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요. 팔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겠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시세를 물어봤던 그 사무소였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 해요. 아, 정말요? 갑작스럽네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급매로 하실 건가요? 급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얼마나 낮아져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6억 정도에 나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물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인데 굳이 알려야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는데도 말이에요. 아마도 그 집에 얽힌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일 겁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과 다혜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휴게소에서 버림받았던 기억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융,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아, 그게 네가 알 일이야?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물어보는 건데.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준과 다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으니까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어머님, 이제 독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그랩? 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계속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좋은 고시원이나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물론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시원이라니. 월세는 자기들이 낸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나에게 할 셈인 것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 내 집인데. 어머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가를 하려면 내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이 어머,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집주인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주인이 너라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라.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 그건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법적으로 내 집이야. 다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잘해줬다고? 언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모셔왔잖아요. 모셔왔다고.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놈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 민준과 다혜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계획적으로 한 짓이 사고야? 어머님,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그럼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모르겠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녹음도 해뒀고.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내쫓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오해? 내 집 시세 조사하고 내 통장 잔액 파악하고 그게 다 오해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놈들이 진정하라고? 다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만해.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너희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되셨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집 매물도 이미 내놨고요. 좋아요. 그럼 내일 만나서 마지막 준비 마무리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참 밝았어요.
서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방문 밖에서 민준과 다혜가 밤늦게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당황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우리가 조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진정시키고 봐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정시키려고 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초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사무실로 갈게요. 민준과 다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대화하느라 지쳤나 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어젯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수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새 아파트는 이미 계약하셨어요? 작은 원룸인데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언제 최종 통보하실 거예요? 오늘이요? 최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요?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봤더니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40년 만에 정말로 끝내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련해요.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매물 어떻게 됐어요? 아, 영미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서요. 내일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반대하실 텐데.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다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가 어디 간다고 일일이 보고해야 해? 그게 아니라 어젯밤 일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는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다고? 네지 어머님을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서. 독립해서 살자고?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잖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로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는 거였어요. 물론 엄마랑 같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그럼 왜 요양원 얘기가 나왔어? 두 사람이 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만약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소리네? 버린다는 게 아니라 랬어.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로 끝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집 매매 계약서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팔았어. 내일 장음 치르면 끝이야. 엄마, 미쳤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집인데 누구한테 상의해? 다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내의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생각이 틀렸어. 민준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뭘? 나한테서 돈 뜯어내고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그게 잘한 거야?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볼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다 증거야. 변호사한테도 줬고. 변호사요? 응. 혹시 너희가 나를 고소하거나 그러면 맞고소할 준비도 다 해뒀어. 두 사람이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가족관계 정리 서류야. 가족관계 정리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남으로 살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 민준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정말이야. 나를 버린 순간 너희도 내 가족이 아니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뉴셨어. 다혜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해 줬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놈들을 용서하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민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휴게소에 버리고 가? 사랑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해?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여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도 밖에서 울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민준과 다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을 꾸리고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40년 넘게 해오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요. 민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보더군요. 그래, 잘 가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보실 거예요? 볼 이유가 없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네가 죽고 나서 생각해 볼게.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버리는 자식도 있니? 내 집을 빼앗으려는 자식도 있니?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늦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짐을 다 챙겼는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초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 매매가 끝난 후 저는 초의 변호사와 함께 제가 새로 살 아파트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소파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천만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죠.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세요.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고. 최 변호사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몸을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이었는데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한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하단요. 남편도 일찍 떠나고 자식도 저를 버렸는데 저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식이 어르신을 버렸다고요? 애네. 저한테서 돈을 빼앗으려고 휴게소에 버리고 갔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행히 제가 눈치채서 재산을 지켰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모두 해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평소에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김치볶음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매일 밤 후회했어요. 엄마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전부였는데 제가 엄마를 버렸으니까요. 엄마, 저희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집도 팔아야 하고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에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고 계절은 2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영미, 저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 학원에 갔고 점심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다혜가 좋아하던 산책로였습니다. 문득 그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리고 간 날, 빗속에서 사라지던 그들의 뒷모습이요. 그때는 그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이제는 미움이라는 감정조차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저의 불행 위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꽃을 좋아하셨던 민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국화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국화꽃은 민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민준 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민준 아버지가 저에게 국화꽃을 선물했었죠. 그때는 그 꽃이 이렇게 긴 인연을 맺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띵동.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다혜가 서 있었습니다. 다혜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묘님, 다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다혜예요. 알라. 어머님,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은 다혜에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다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저희가 엄마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돈을 다 잃었어요. 지금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다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혜야,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 나는 이미 죽었어. 이어머님, 제발. 내가 죽었다고. 죽은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도 매일 밤 울어요. 엄마를 찾아가고 싶다고요. 뉴셨어. 제발 어머님, 한 번만. 다혜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목 잡지 마.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삶을 살고 있잖아. 독립해서 살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다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갚을게요. 잃은 돈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갚을 필요 없어. 그 돈 다 너희한테 준 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다혜는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가? 여미호님, 나가라고. 저는 다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용서? 나는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없어. 너희가 내게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혜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혜의 뒷모습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혜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게 닫힌 문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불행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제 자신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붓으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휴게소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휴게소, 빗속에서 홀로 서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짐짝.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그날의 절망과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비록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민준과 다혜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 편지를 읽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민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세상 모든 곳을 함께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저를 위해 예쁜 옷을 입었고, 저를 위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지나 이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을 겪고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글을 읽지 못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감정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다혜야. 너희는 내게 절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 나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단다. 너희도 나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괜찮단다. 너희도 부디 행복하렴. 저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